제20회 조조는 허전에서 사냥을 하고 동승은 내각에서 조서를 받다. 이때 조조가 칼을 번쩍 들어 장유를 죽이려 하자 현덕은 그의 팔을 잡고 운장은 그의 면전에 꿇어앉는다. 현덕이 이 같은 진실한 사람은 살려두어 쓰는 게 옳소이다 라고 말하자 운장도 관모는 문헌이 충이지샘을 잘 알고 있는 터이니 바라옵건대 그 목숨을 보존케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한다. 조조는 칼을 던지고 껄껄 웃었다. 나도 문헌의 충의를 나는 까닭에 짐짓 희롱해 본 것이오. 조조는 즉시 그 묶인 것을 친히 풀어주고 자기 옷을 벗어서 그의 몸에 둘러준 다음 상자에 올려 앉혔다. 장유가 이에 감동해서 마침내 항복했다. 조조는 장유를 중랑장으로 삼아 관내 후에 작을 내리고 장패를 귀순시키라고 명했다. 장패는 여포가 이미 죽고 장유가 투항했다는 말을 듣자 저도 본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항복했다. 조조는 후하게 상을 내렸다. 장패는 또 손관, 오돈, 윤례를 권해서 조조에게 항복하라 했는데 창희만은 귀순하려 하지 않았다. 조조는 장패를 낭야상으로 봉하고 손관 등에게도 각각 벼슬을 주어 청주, 서주 등 연해 지방을 지키게 하고 여포의 처와 딸은 허도로 데려가게 했다. 조조가 삼군을 크게 호상하고 영체를 빼어 회군하는데 도중에 서주를 지나려니 백성들이 모두 길에 나와서 분향하고 절하며 유사군께 서주목을 제수하시어 우리 고을에 머물게 해달라고 청한다. 유사군은 공적이 크니 전작께 배알하여 자기를 제수받은 뒤에 돌아오더라도 늦진 않을 것이오. 하고 말했다. 백성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려 살해한다. 조조는 거기 장군 차주로 서주를 잠시 다스리게 했다. 조조는 허창으로 돌아오자 출정한 인원들에게 각기 벼슬과 상을 내리고 현덕은 상부 근처 저택을 치워서 들게 했다. 그 이튿날 천자가 조회를 베풀었는데 조조는 현덕의 군功을 표주하고 현덕에게 천자를 배알하게 했다. 현덕이 조복을 갖추고 단지 아래 배알하자 헌제는 그를 전상으로 불러올려 경의 조상이 누군가 하고 물었다. 현덕이 신은 중산 정왕의 후예요. 효경 황제 각하 현손이오며 유웅의 손자요. 유홍의 아들이옵나이다. 하고 아뢰니 헌제가 곧 종족 세보를 가져오라 해서 종정경에게 어전에서 읽으라고 분부를 내렸다. 효경 황제 끼워서 14자를 낳으시니 제7자가 곧 중산 정왕 유승이라. 승이 육성 정후 유정을 낳고 정이 폐후 유왕을 낳고 앙이 장후 유록을 낳고 녹이 기수 후 유련을 낳고 연이 흠양 후 유영을 낳고 영이 안국 후 유건을 낳고 건이 광릉 후 유애를 낳고 애가 교수 후 유헌을 낳고 헌이 조업 후 유설을 낳고 서가 기양 후 유일을 낳고 의가 원택 후 유필을 낳고 필이 영천 후 유다를 낳고 탈이 풍령 후 유불의를 낳고 부리가 제천 후 유혜를 낳고 혜가 동군 범령 유웅을 낳고 웅이 유홍을 낳고 홍은 출사하지 않았으니 유비는 곧 유홍의 아들이라. 헌제가 세보를 따져보니 현덕은 곧 그의 숙항이다. 헌제는 크게 기뻐하여 현덕을 편전으로 청해드려 숙질의 예를 베풀었다. 헌제는 속으로 가만히 생각하기를 조조가 권세를 희롱하여 국가가 모두 짐에 주장하는 바가 아닌 터에 이제 이런 영웅숙부를 얻었으니 짐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하고 드디어 현덕을 좌장군
의성정우에 봉한 다음 어연을 배설해 관대했다. 어연을 파하자 현덕이 사은하고 퇴걸하니 이후 사람들이 모두 그를 유황숙이라고 불렀다. 조조가 상부로 돌아오니 순욱 등 여러 모사가 들어와서 그에게 말했다. 천자께서 유비를 황숙으로 인정하셨으니 아무래도 명공께 유익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미 황숙으로 인정받았으니 내가 천자의 직지를 빌려서 영을 내리면 더욱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하물며 내가 그를 허도에 머물러 있게 한 고로 명색은 임금 곁에 가까이 있다 하나 신상은 내 손아귀에 들어있는 터라 내 두려울 게 무엇이오. 내가 염려하는 바는 태위 양표가 원술의 친척이라 만약에 그가 원소 원술과 내응한다면 해가 적지 않을 것이니 곧 없애버려야만 하겠소. 조조는 그 길로 사람을 시켜서 양표가 원술과 내통하고 있다고 무고하게 해서 드디어 양표를 잡아 옥에 내리고 만총에게 그 죄를 다스리게 했다. 이때 북해 태수 공룡이 허도에 와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들어와 간했다. 양공은 사대를 내려오며 청덕을 일컫는 가문인데 어찌 원씨로 인해서 죄를 줄 수가 있으리까? 이는 조정에서 주장하시는 일이요. 성왕으로 하여금 소공을 죽이게 하면서 주공이 모른다고 말씀할 수 있겠소이까? 조조는 부득이 양표의 관직을 파하고 그를 고향으로 추방했다. 의랑 조원은 조조가 함부로 국권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분개해서 천자께 상소하여 조조가 칙명을 받들지도 않고 제 임의로 대신을 내쫓는 죄를 논액했다. 조조는 크게 노하여 즉시 조원을 잡아다 죽여버리니 백관들이 송구회하지 않는 자가 없다. 이때 모사 정욱이 조조를 보고 권했다. 지금 명공의 위명이 날로 성하신 터에 어찌하여 이 때를 타서 왕폐업을 행하려 하지 않으십니까? 조정에 아직도 고갱지신이 많으니 경솔하게 동의해서는 안 될 것이오. 내 한번 천자를 모시고 사냥을 나가 여러 사람의 동정을 좀 봐야겠소. 그리하여 조조는 양마, 명응, 준견 등을 고르고 궁시를 구비해 사전에 군사를 성 밖에 모아놓은 다음에 들어가서 천자께 사냥 나가시기를 청했다. 헌제는 사냥은 정도가 아닐 것 같소 하고 말했으나 조조가 옛 제왕들도 춘수, 하미오, 추선, 동수라 하여 사시로 들에 나가서 무의를 천하에 보이셨던 것이니 이제 사해가 한창 어지러운 때 사냥을 빌려 강모하심이 마땅하오리다 하고 아뢰므로 헌제는 감히 그의 말을 아니 들을 수 없어서 보조군과 금비전을 띠고 소요마에 올라타 행렬을 갖추어 성을 나섰다. 현덕 또한 관우, 장비와 함께 각기 활을 메고 화살을 갖고 속에는 엄신갑을 입고 손에는 병장기를 들고 수십 길을 거느려 천자를 따라 허창을 나섰다. 이날 조조는 조황 비전마에 올라 10만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천자와 함께 허전에서 사냥하는데 군사들이 사냥터를 둘러싸니 주의가 200여리다. 조조가 천자와 말을 가지런히 해 나가는데 겨우 말머리 하나쯤 쳐졌을 뿐이고 그 뒤로는 죄다 조조의 신복 장교들이요 문무백관들은 모두 멀리 뒤에서 따르며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다. 헌제가 말을 달려 허전에 당도하니 유현덕이 길가에서 맞는다. 짐은 황숙에 사냥하는 솜씨를 구경하고 싶소 하고 헌제가 말해서 현덕이 말에 오르려니까 마침 숲속에서 토끼 한 마리가 뛰어나와 달아난다. 현덕은 곧 활을 당겨서 한 살로 그 토끼를 쏴맞췄다. 헌제가 갈채하고 언덕을 돌아가는데 호련 가시나무 숲속에서 큰 사슴 한 마리가 뛰어나왔다. 헌제는 연달아 활을 3대 쏘았으나 맞히지 못하고 조조를 돌아보며 경이 쏴보시오 하고 말해 조조가 천자의 보조궁과 금비전을 달래서 한 번 힘껏 당겨서 쏘니 그 사슴이 그대로 등줄기에 화살을 맞고 풀숲에 쓰러진다. 모든 신하와 장교가 금비전을 보고는
천자가 쏴맞힌 것이라 여겨 좋아서 뛰며 헌재 쪽을 향해서 만세를 부르는데 이때 조조가 획 말을 달려나와 천자의 앞을 막고 서서 제가 이것을 받았다. 사람들은 모두 낯빛이 변했다. 현덕의 등 뒤에 있던 운장은 대로에서 뇌 같은 눈썹을 곤두세우고 봉의 눈을 부릅뜨며 칼을 들고 말을 채쳐 바로 조조를 베려고 했다. 현덕은 이것을 보자 황망이 그에게 손짓하고 눈짓을 보냈다. 관공은 형이 이러는 것을 보고는 감히 동하지 못했다. 현덕이 조조를 향해서 몸을 굽히며 승상의 사법은 세상에 드물까 하옵니다 하고 하례하니 조조는 웃으며 이것이 다 천자의 홍복이요 하고 곧 말을 돌려 천자를 향해서 치하했지만 보조궁은 바치지 않고 자기 등에 메었다. 사냥을 마치자 허전에서 잔치를 하고 잔치가 끝나자 거가가 허도로 돌아왔다. 모든 사람은 다 흩어져 돌아가 몸을 쉬었다. 운장은 현덕을 보고 물었다. 조조 역정놈이 기군 망상하기에 제가 죽여서 나라의 화근을 덜어버리려 한 것인데 형님은 왜 못하셨습니까? 쥐를 때려잡고 싶어도 그릇이 깨질까봐 꺼린다라는 말이 있네. 조조가 천자에게서 말머리 하나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그의 신복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터에 자네가 만약 일시 성을 못 참고 경솔하게 동했다. 혹시 성사하지 못하고 천자가 상하시는 일이라도 있다면 그 죄가 모두 우리에게 미칠 것이 아니겠나. 오늘 이 역적을 죽이지 않았으니 뒤에 반드시 화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은 가슴에 새겨두고 함부로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좋으이. 한편 헌제는 황궁하자 복황후를 보고 울면서 말했다. 짐이 즉위한 이래 간웅들이 일시에 일어나서 먼저는 동탁의 앙화를 입었고 뒤에는 이각 곽사의 난리를 만나 다른 사람이 당해보지 못한 괴로움을 우리 두 사람이 당했구려. 그 뒤에 조조를 얻어 사직지신이라 믿었더니 제가 국권을 희롱해 함부로 위복을 누리려 들 줄 누가 알았겠소. 짐이 매양 그를 볼 때마다 흡사 가시로 등을 찌르는 것 같소. 오늘 사냥터에서 신하들의 할애를 제가 나서서 받으니 그 무례함이 이미 이렇듯 극도에 다다랐소. 그가 조만간 필연 모번할 것인즉 우리 부부는 어디서 죽을지를 모르게 되었소 그려. 만조 공경이 다들 한 주에 녹을 먹은 터에 한 사람도 국난을 구할 자가 없단 말씀이옵니까? 그의 말이 미처 끝나지 않아서 문득 한 사람이 밖으로부터 들어오며 아뢰었다. 두 분 폐하께서는 근심 마십시오. 신이 한 사람을 천거해 나라의 화를 덜도록 하겠사옵니다. 헌제가 보니 그는 곧 복황후의 생부 보관이었다. 헌제가 눈물을 가까스로 참으며 황장도 조족의 전행을 알고 있으셨소 하고 물으니 보관이 아랜다. 허전에서 사슴을 쏘던 때의 일을 누군들 보지 않았겠사옵니까? 다만 만조 공경이 조조의 종족이 아니면 곧 그 문화들이라. 만약 국척이 아니면 누가 충성을 다해 역적을 치겠습니까? 노씨는 권력이 없어 이 일을 행하기 어렵사오니 거기 장군 국구 동승이라면 부탁함직하옵니다. 동국구가 국난에 나서는 사람임을 짐이 일찍부터 아는 터인데 그럼 본래로 불러들여 함께 대사를 의논해 봅시다. 비록 그러하오나 지금 폐하 좌우에 모시는 자들이 다 조족의 신복이라 이 일이 누설되는 날에는 큰일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신에게 한 계책이 있사옵니다. 폐하께서 금포 한 벌과 옥대 하나를 은밀히 동승에게 내리시되 옥대 뒤판 속에 밀조를 넣어 꿰매주신 다음 집에 돌아가서 조서를 보게 하면 제가 주야로 획직하게 할 것이니 이 일은 귀신도 알지 못할 것이옵니다. 헌제는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 보관은 천자께 하직하고 물러나갔다. 헌제는 친히 밀조 한 통을 지은 다음에
손가락 끝을 깨물어서 혈서를 썼다. 그리고 비밀히 복황후의 손을 빌려 옥대 자금 친 속에 이미일조를 집어넣고 그 자리를 감쪽같이 꿰매서 그걸 입고 그 위에 옥대를 띄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내사를 시켜서 동승을 권례로 불러들였다. 동승이 돌아와서 아련하자 헌제는 침이 간밤에 황후와 더불어 전일 폐하에서 고생하던 일을 이야기하다가 문득 국구의 큰 공적을 생각하고 특히 들어오라 해서 살해하는 바요. 하고 말해서 동승은 머리를 조아려 살해했다. 헌제는 곧 동승을 데리고 전각에서 나와 태묘에 이르자 그 길로 공신각 안으로 들어갔다. 분양 재배하기를 마치자 헌제는 동승을 데리고 그 안에 걸려있는 화상들을 보았다. 중간에 걸린 것은 곧 한 고조의 용상이다. 헌제가 동승에게 우리 고조 황제께서는 어디서 몸을 일으키셨으며 어떻게 창업하신 것이오? 하고 묻자 동승은 크게 놀라 아뢰었다. 폐하께서는 신을 희롱하시나이까? 성조의 사적을 모르시진 않으련만 고조 황제께서 사상의 정장으로 몸을 일으키시어 삼척 검을 잡고 참사 기이하시어 사해를 종행하며 3년 만에 진을 쳐 없애시고 5년 만에 초를 멸하시어 마침내 천하를 수중에 거두시고 만세의 기업을 세운 것이 아니옵니까? 조종은 그렇듯이 영웅이신데 자손은 이렇듯이 나약하니 어찌 가탄할 일이 아니겠소? 하고 헌제는 탄식하며 다시 그 좌우에 걸린 두 중신의 화상을 손으로 가리키고 물었다. 이 두 사람은 유후 장량과 찬후 소아가 아니오. 그러하옵니다. 고조께서 계기 창업하신 데는 실로 이 두 사람의 힘에 의지했기 때문이옵니다. 헌제가 둘러보니 이때 좌우에 모시고 있는 자들이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었다. 헌제는 동승에게 가만히 말했다. 경도, 부디 이 두 사람처럼 짐의 곁에 있어 주시오. 신이 아무 공로도 세운 것이 없는 터에 어찌 그러하기를 바라오리까? 경이 서도에서 짐을 구해준 공을 짐이 하루라도 잊은 적이 없건만 경에게 줄 것이 없소. 헌제는 이렇게 말하여 곧 자기가 입고 있는 금포와 옥대를 손으로 가리켰다. 경은 부디 짐위에 이 금포를 입고 짐에 이 옥대를 띠고서 항상 짐의 좌우에 있듯이 하오. 동승은 다시 머리를 조아려 살해했다. 헌제는 옥대를 끄르고 금포를 벗어서 동승에게 하사한 다음 가만히 탕부했다. 경은 돌아가서 부디 자세히 살펴보고 짐의 뜻을 저버리지 말도록 하오. 동승은 그 말 뜻을 짐작하고 즉시 금포를 입고 옥대를 띈 다음에 헌제께 하직을 고하고 공신각을 내려섰다. 벌써 조조에게 전자께서 지금 동국구와 함께 공신각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고 이 일을 고한 사람이 있어서 조조는 동정을 살피려고 즉시 대궐로 향했다. 동승은 공신각을 나와 국문 밖을 나서는데 마침 저편에서 들어오는 조조와 만났다. 그는 창졸간에 어디로 몸을 피할 곳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길가에 비켜서서 인사했다. 조조가 물었다. 국군은 무슨 일로 예고를 하셨소? 마침 천재께서 부르시기에 들어가 뵈었더니 금포와 옥대를 내리시더이다. 무슨 일로 그것은 주십디까? 이 사람이 전일 서도에서 국가에 드린 공로를 생각하고 내리신 것입니다. 어디 그 옥대를 끌러서 나를 좀 보여주. 동승은 의대 속에 밀조가 들어있을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조조에게 그것을 간파당할까 두려워 주저주저하면서 끌지 않았다. 조조는 좌우를 꾸짖어 빨리 끌러오너라 하여 손에 들고 한참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다. 과연 좋은 옥대요. 이번에는 어디 금포를 좀 보게.
벗어서 이리 주오. 동승은 두려웠으나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금포를 벗어 조조에게 바쳤다. 조조는 금포를 친히 펼쳐들고 서서 햇빛에 비쳐 자세하게 살펴봤다. 다 보고 나자 그는 금포를 자기 몸에 입고 옥대를 그 위에 맨 다음에 좌우를 돌아보며 품이며 길이가 어떠하냐 하고 물었다. 좌우가 꼭 몸에 맞으십니다 하고 아뢰었다. 국군은 이 금포와 옥대를 내게 주시지 못하겠소. 임금께서 은사하신 것을 어찌 드리겠습니까? 제가 따로 한 벌 지어서 바치겠습니다. 국군께서 천자로부터 이 의대를 받은 데는 무슨 모기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게 아니오. 동승은 깜짝 놀랐다. 어찌 감히 그럴 리가 있으리까? 승상께서 그처럼 요구하시면 바치겠습니다. 공이 임금으로부터 은사받은 것을 내가 왜 뺏겠소? 내가 농으로 한 말이오. 조조는 옥대를 끄르고 금포를 벗어서 동승에게 돌려줬다. 동승은 조조와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왔다. 밤이 될 때까지 홀로 서재에서 금포를 꺼내놓고 몇 번이나 자세히 살펴봤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종시 아무것도 없다. 천자께서 이걸 하사하시면서 자세히 살펴보라고 분부하실 때는 필시 무슨 뜻이 있을 터인데. 종시에 아무런 종족이 없으니 대체 어찌된 일일까 하고 이번에는 또 옥대를 손에 들고 살펴봤다. 옥대는 백옥이 영롱한데 그 위에 소령천화의 문양이 있고 뒷판은 자금으로 되었는데 혼솔이 곱게 감춰져 있을 뿐이요 역시 아무것도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동승은 의아해 그걸 탁자 위에 놓고 한참 이리저리 들춰보다가 그만 지쳐서 서재에서 엎드려 잠깐 눈을 붙이려 했다. 이때 홀연 등잔 심지에 불똥이 옥대 위에 떨어져서 뒷판이 탔다. 동승은 깜짝 놀라서 곧 불똥을 털었으나 벌써 한가운데 구멍이 나서 그리로 흰 깁이 약간 드러나고 희미하게 피 흔적이 보였다. 그는 급히 칼을 가져다 솔기를 뜯어봤다. 그것은 곧 천자가 혈서로 쓴 밀조였다. 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짐이 들음에 인륜의 크기는 부자가 으뜸이요 존비가 다르기는 인군과 신하가 그중중 하나니 근일의 조적이 권세를 희롱하여 군부를 희망하고 붕당을 조성해 나라의 기강을 깨뜨리니 직봉과 상벌이 모두 짐에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짐은 주야로 근심하며 천하가 장차 위태로울까 두려워하나니 나라의 대신이요 짐의 지척인 경이 고조 황제 창업에 간난하셨음을 생각하고 충이 양전한 열사들을 모아 간산 무리를 초멸하고 사직을 다시 안전하게 한다면 조중이 심히 다행하리라. 손가락을 깨물고 피를 내어 이 조서를 써서 경에게 붙이노라. 경은 제3 삼가서 부디 짐의 뜻을 저버리지 말지어다. 건한 4년 춘삼월 조서를 내리노라. 읽고 나자 동승은 그대로 눈물이 비오듯 하고 그날 밤새 잠 못 이루었다. 새벽에 일어나 다시 서재에 나와 앉아서 조서를 되풀이해 보고 또 보았으나 도무지 계책이 나지 않는다. 그는 조서를 탁자 위에 놓고 조조를 없앨 계교를 한동안이나 궁리하다 결국 생각을 정하지 못한 채 서안에 몸을 의지하고 잠이 들었다. 이때 공교롭게 실랑 왕자복이 찾아왔다. 물리는 그가 동승과 교분이 두터운 줄을 잘 아는 까닭에 막지 않고 그대로 서재로 들여보냈다. 보니 동승은 서안에 엎드려서 잠이 들었고 그의 소매자락 밑에 웬 흰깁 한 조각이 눌려 있는데 그 위에 희미하게 짐이란 글자가 보였다. 왕자복은 의아해 깁조각을 살짝 잡아 빼어보고는 소매 속에 간춤 다음 동승을 깨웠다. 국군은 마음도 편안하시지. 어떻게 이처럼 자고 있단 말이오.
동승이 놀라서 잠을 깨보니 조서가 보이지 않는다. 그는 그만 혼이 나가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왕자복이 그대가 조공을 죽이려고 하는구려. 내가 곧 가서 고변하겠소. 하고 을러댔다. 동승은 울면서 빌었다. 형이 그처럼 하신다면 한실은 영영 망하고 맙니다. 그건 농담입니다. 우리 조상이 대대로 한주의 녹을 먹어온 터에 어찌 내겐들 충심이 없겠소. 원컨대 형의 한 팔에 힘을 도와서 함께 국적을 주멸하리다. 형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시니 나라에 이만 다행이 없소. 우리가 밀실에서 함께 의장을 세운 다음에 각기 삼족을 버리고서 한해 임금께 보답토록 하십시다. 동승은 크게 기뻐하여 흰 비단 한 폭을 내어 자기부터 먼저 이름을 쓰고 수결을 두었다. 다음에 왕자복 또한 이름을 쓰고 수결을 두었다. 쓰고 나자 왕자복이 말했다. 장군 오자라니 나와 지극히 가까운 사이니 같이 이를 도모할 만하오. 만조 대신들 중에 오직 장수교의 충집과 의랑 오석이 내 신복이라 필시 우리와 함께 일을 하려 될 것이오. 하여 두 사람이 바로 의논하고 있을 때 가동이 들어와서 충집과 오석이 찾아왔다고 고한다. 이는 바로 하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오. 동승이 왕자복 떨어 잠시 병풍 뒤에 숨어 있으라 하고 두 사람을 서원으로 맞아들였다. 죽이기 좌정에 차를 마시고 나자 충집이 허전에서 사냥할 때 일을 공도 분기하고 계시오 하고 물었다. 동승이 분기하고 있지만 어찌할 길이 없소 라고 답했다. 오석이 내 이 역적놈을 맹세코 죽이려고 하나 다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게 아니오 라고 하자 충집은 나라를 위해서 역적놈을 없앨 수만 있다면 비록 이 몸은 죽는데도 한이 없겠소 라고 하는데 이때 왕자복이 불쑥 병풍 뒤에서 나오며 너희 두 놈이 조승상을 죽이려 하는구나. 내 곧 가서 고변하겠으니 동국군은 부디 증인을 서주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충집이 노에서 말했다. 충씨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죽어도 한주의 귀신이 되지 어찌 너처럼 국정놈에게 아부해서 살랴. 동승은 웃으면서 우리도 이 일로 해서 두 분을 만나 뵈려던 참이었소. 왕신랑의 말씀은 농으로 하신 것이오 하고 즉시 소매 속에서 밀조를 꺼내 두 사람에게 보였다. 두 사람이 조서를 읽고 나서 눈물을 금하지 못한다. 동승이 그들을 보고 의장의 이름 쓰기를 청하는데 왕자복이 있다가 두 분은 여기서 잠시 기다리고 계시오. 내가 가서 오자란을 청해오리다 하고 나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데리고 왔다. 여러 사람이 서로 만나고 또한 각기 이름들을 쓰고 나자 동승은 그들을 후당으로 청해들여 술자리를 벌였다. 그러자 문득 물리가 고하되 서량 태수마 등이 찾아왔다고 한다. 동승은 내가 병이 나서 만나 뵙지 못한다고 여쭈어라 하고 일렀다. 물리가 나가서 그대로 전갈하자 마등은 노발대발했다. 바로 어제 동화문 밖에서 너희들 대감이 금포 옥대로 나오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는데 병을 칭탁하다니 웬 말이냐. 내가 볼 일 없이 온 게 아닌 터에 왜 만나보시지 않겠다느냐. 물리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마등이 역증을 내더라고 고해서 동승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공은 잠시 기다리오. 내 잠깐 나갔다 오리다 하고 즉시 대청으로 나가서 그를 맞았다.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자 마등이 따지고 든다. 등이 천자를 배로 올라왔다가 이제 내려가게 돼서 대감께 하직 쳐온 것인데 어째서 만나보지 않으려고 하셨습니까? 내가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얼른 나와 영접하지 못했으니 참으로 죄송하오. 얼굴빛이 환하신데 아무리 봐도 병환이 있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승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마등은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더니 섬도를 내려서며 한탄했다. 모두 나라를 구할 사람은 아니로구나. 동승이 그 말에 감동되어
얼른 그 소매를 잡았다. 공은 누구를 두고 나라를 구할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오. 터전에서 사냥하던 일을 생각하면 나는 분해서 가슴이 꽉 메는데 공은 국척의 몸으로서 주색이만 빠져 역적을 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으니 어찌 황실을 위해서 환난을 구할 사람이라고 하겠소. 동승은 혹시 그가 속을 떠보려고 하는 말이나 아닌지 의심해서 짐짓 놀라는 형용을 하고 한마디 했다. 조승상으로 말하면 국가의 대신이요. 온 조정이 의뢰하는 바인데 공은 어찌하여 그러한 말씀을 하시오. 마등이 대로에 소리쳤다. 공은 그래도 조조 역종놈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요. 이목이 무서우니 가만가만 말씀하십시다. 살기를 탐내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무리하고 내 무슨 대사를 눈에 보겠소. 마등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려 한다. 동승은 그의 충이지심을 알고 즉시 부디 고정하시오. 내가 공에게 보여드릴 물건이 있소. 하고 마등을 서재로 끌고 들어가 조서를 꺼내 보여줬다. 마등은 조서를 읽고 나자 머리털이 모두 일어서는 것이다. 그는 이를 갈며 입술을 깨물어서 입에 피가 가득해 동승을 대하여 공이 만일 거사하시는 때는 이 사람이 곧 서량병을 거느리고 외응하리다 하고 말한다. 동승은 마등을 후당으로 청해들여 여러 사람과 만나보게 한 다음에 의장을 꺼내서 그더러 이름을 쓰라고 했다. 마등은 피를 내어 마시며 우리는 죽기로 언약한 바를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며 맹세하고 나서 손을 들어 자리에 앉은 5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만약 사람이 10명이면 가히 대사를 이룰 수 있으리다. 충의지사를 많이 얻기가 어디 쉽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끌어들였다가는 도리어 큰 화를 입게 될 것이오. 동승이 말하는데 마등은 문무백관에 궁중석차를 적은 원앙노서부를 달라고 해 한 번 쭉 훑어내려가다가 유씨 종족에 이르자 손뼉을 친다. 어찌하여 이 사람과 의논하려고 아니하시오. 여러 사람이 일제히 대체 누구냐고 묻자 마등은 서서히 입을 열어 그 사람의 이름을 댔다. 국구가 밀조를 받으니 종친이 또 나서서 한시를 돕는구나. 필경, 마등이 누구 이름을 대었는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